안녕하세요. 11번째 글 시작합니다. 나는 지하철 시스템에 관해 많은 궁금증이 있었지만 더 묻기를 포기했다. 로봇에게 첨단 기술을 묻는다는 게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말이 약간 딱딱하기는 했지만 나는 차라리 그가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1시간의 여행은 참으로 편했다. 열차는 어떤 소음이나 미동도 없었다. 다만 예전처럼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으나 좌석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서 소개되는 마을 풍경을 보거나 새로 합류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로부터 젊고 발랄한 청소년까지 수시로 드나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은 좋은 구경거리였다. 한 여성의 옷차림은 노출이 너무 심해서 내가 눈을 피해야 했다. 그녀는 제법 커다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옷차림 만큼 그들의 행동도 거침이 없었다. 한 흑인 여성은 내 모습이 이상했는지 자꾸 돌아보기도 한다. 뒷문 쪽의 모니터에서 아우라지 쪽으로 갈 손님을 부르고 있다. 제법 많은 사람이 이동 객실로 건너가 사라졌다. 곧바로 새로운 승객들이 들이닥쳤다. 한 노인이 보행 보조 로봇에 몸을 의지한 채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었다. 갑자기 강아지가 튕겨나가 노인의 보행 보조 로봇에 달려들었다. 노인은 강아지를 피하려다 그만 옆에 앉은 손님이 쳐놓은 칸막이를 쓰러뜨렸다.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넘어졌다. 노출이 심한 여성의 허벅지에 커피가 쏟아졌다. 아이 뜨거워.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의 VR 인터페이스가 깨졌어. 모든 시뮬레이션이 망가져 버렸네. 맞은편에 앉은 남자도 소리쳤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영감님, 이건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긴 말 않겠어요? 저에게 배상하세요. 10,000원은 받아야겠네요. 나에게도 배상해야 합니다. 나는 2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각기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남녀가 각각 한마디씩 던졌다. 이거 참, 나는 100세가 넘은 노인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배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방구석이나 박혀있지. 뭐하러 밖으로 나와 돌아다녀요? 그건 영감님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잖아요. 당장 배상하세요. 그때 검은 모자를 쓴 사내가 급하게 달려왔다.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승무원 휴머노이드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면 충돌이 생겨 위험합니다. 먼저 당시 장면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창 쪽에 VR을 생성하고 당시의 상황을 재생해 보여주었다. 노인이 보행 보조 로봇에 몸을 의지한 채 다가오는 모습과 강아지가 달려드는 장면, 노인이 비틀거리며 가리개를 치는 동작, 그리고 커피잔이 쏟아지고 VR 시뮬레이션이 허공에 흩어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이제 AI의 판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게시폰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노인은 강아지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무사히 이곳을 통과했을 것이다. 커피잔이 넘어진 것은 칸막이를 광차 단막으로 하지 않고 실물로 설치한 잘못도 크며 커피잔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여자 손님의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그 근원이 노인에게 있지 않고 강아지와 커피잔을 소홀히 관리한 여자 손님에게 있으며 칸막이를 부적절하게 설치한 남자 손님에게도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해를 가한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배상은 서로 상쇄된다. 다만 두 사람은 이 판정 발생 원인자로 각각 500원의 소총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때 남자가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야 XX놈아, 늙었으면 돼질 것이지 XXX하러 싸돌아다니냐? 그러자 승무원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과한 욕을 했습니다. 상대를 심하게 모욕했으며 질서를 위반했습니다. 영감님, 지금 제소하시면 배상금 5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하십시오.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그냥 놔두세요.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니까요. 저놈들이 늙으면 또 어떤 세상이 오는지 원.
나는 생각했다. 저 노인의 나이가 100살을 넘겼다면 바로 나의 손잡벌이다. 이곳 미래 세상은 겨우 내 손가락 끝에 닿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나의 캐시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5분 후에 열차가 칠봉산 자락에 도착합니다. 미리 열차의 뒤편으로 가셔서 이동객실로 옮겨 탈 준비를 하십시오. 놀랍게도 열차의 시스템과 나의 캐시폰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뒤편으로 가니 할머니 한 분이 피부가 없는 금속 로봇과 함께 서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동 객실로 들어섰다. 금속 로봇은 등에 작은 배낭을 지고 있다. 나는 할머니께 다정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등산하시려나 봐요. 할머니는 멀뚱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본다. 로봇도 나를 쏘아본다. 내가 머쓱해져 고개를 돌리자. 한참 후에 할머니가 대답했다. 나는 우리 집에 가오. 댁이 이 근방인가 보죠. 저는 세계환경조정연구소에 갑니다. 할머님 댁은 어느 쪽인가요? 그러자 로봇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불필요한 질문으로 나의 주인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 괴롭힌다면 ADI 판정에 제소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젊은이, 나는 사람과 대화해본 게 너무 오래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로봇하고만 대화하다 보니 사람과 대화하면 무척 힘들어요. 미래의 사람들이 타인과의 대화가 힘든 이유는 뭘까? 휴머노이드는 말할 수 없이 친절하고 고분고분하다.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타인도 로봇처럼 고분고분하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도 또한 자신에게 로봇처럼 친절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모른다.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자 대화는 곧 다툼으로 번지고 만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힘들게 된 것이 아닐까? 실제로 AI마저 이런 말을 했다 한다. 인간은 아는 게 없으면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만 부린다. 이동 객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침묵의 1분이 10분보다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객차는 멈추었고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답답함을 벗어나 급히 밖으로 튀어나가며 습관적으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그 인사마저도 할머니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 곧바로 후회했다. 젊은이는 친절하구먼. 희미한 할머니의 말소리가 그나마 나의 등을 펴주었다. 나는 지상으로 올라갈 승강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건물의 1층 로비였다. 현관 밖으로 조개껍질 모양의 투명 테라스가 우산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전망이 좋았다. 녹음이 짙은 숲 너머로 칠봉산 봉우리들이 보인다. 숲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오솔길은 아이세 마을의 입구를 생각나게 했다. 어서 오세요. 앳된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한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빠져나온 곳은 육각 피라미드 형태의 웅장한 건물이었다. 건물의 꼭대기엔 커다란 원형 안테나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칠봉산 호텔이라는 금빛 현판도 보인다. 전철의 승강장은 그 호텔의 로비였다. 수습을 하시려면 먼저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 행위였다. 아직 계획이 없어요. 나의 무뚝뚝한 대답에 여자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손님을 호객하는 일을 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아우라가 있었다. 뒤따라 나온 할머니와 누드로봇이 자전거 진열대로 향해 간다. 그곳에는 아이마을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종류의 자전거가 있었다. 로봇은 세발 자전거 뒤에 또 다른 자전거를 연결한 후 할머니를 뒷 자전거에 태웠다. 그리고 로봇은 앞 자전거에 타더니 거침없이 운전하여 간다. 누드 로봇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너무 우스꽝스럽다. 할머니는 뒤를 살짝 돌아보며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인다. 그때 앳된 여자가 할머니를 향해 손을 마구 흔든다. 나는 할머니께서 나에게 손을 들어 보인 줄로 착각하고 손을 들었다가 머쓱해졌다. 그런 어색함을 지우려고 그녀에게 즉시 말을 던졌다. 세계환경조정연구소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그녀는 뜻밖의 한박 웃음을 머금고 대답한다. 환경박물관에 바로 위쪽에 있어요. 환경박물관이요? 그곳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 이정표가 보이시죠? 그렇게 똑바로 2km쯤 가시다가 우측으로 돌면 됩니다. 가다 보면 또 이정표가 있겠죠.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5km쯤 돼요. 오늘은 아무런 회의나 세미나가 없는데 무슨 일로 가시나요?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며 도로에 내려서자 그녀가 뒤에서 말을 던졌다. 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자전거가 없는데요. 농담을 좋아하시네요. 어디서나 자전거는 공용인 걸 아시면서 어린이 개그도 그렇게 썰렁하진 않겠네요. 오, 그런가요? 난 멀리서 와서 잘 몰라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어느 걸 타야 하나요? 아저씨는 이륜을 타실 수 있죠? 이게 좋겠어요. 나는 형태가 단조로운 자전거에 올라보며 말했다. 이건 브레이크고 변속 레버는 없네요. 이런 것은 뭐죠? 자율주행 자전거를 처음 타시나요? 속도는 페달의 압력에 따라 자동 변속이 돼요. 왼쪽 단추는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지도를 볼 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오른쪽 단추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할 때 보호막을 형성해줘요. 그것은 자동으로 설치되지만 기호에 따라 설치와 해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냥 친절하고 상냥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상대를 급진히 배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비록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휴머노이드일 것이다. 아가씨는 진짜 사람 같아요. 설마 휴머노이드는 아니지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제기랄 진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농담이었어요. 아가씨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왼쪽 단추를 눌러 지도를 불러내고 환경박물관을 클릭했다. 지도는 내비게이션이 되어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페달을 돌리는 힘에 맞추어 속도를 내고 있었고 언덕을 내려갈 때는 스스로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었다. 숲속길에 접어드니 새소리가 요란했다. 군데군데 뒤늦게 핀 철쭉꽃이 유영하게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러고 보니 이곳은 철쭉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때 캐시폰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손목을 들어보니 미래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금 어디야? 별일 없었지? 응, 하슬라의 칠봉산 자락이야. 그래? 캐시폰으로 주변을 천천히 비춰볼래? 그곳이 궁금해. 나는 손을 들고 주변을 둘러 보여주었다. 경치가 아주 끝내주는데. 미래의 목소리는 신기하게 손목뼈를 통해서 귀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들렸으나 정작 캐시폰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자주 재생해본다. 볼 때마다 그때의 느낌이 생생히 살아나. 그거 야동 아니야? 됐어. 실은 내가 급히 캐시폰을 써야 해. 잠시만 껐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줄래? 나는 폰을 죽이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산마루를 오르면서 페달을 있는 힘껏 돌려보았다. 놀랍게도 자전거의 속도는 한없이 높아졌다. 시속 60km는 될 것 같았다. 산마루를 돌아드니 멀리 거대한 한옥 건물이 보였다. 환경박물관이었다. 주변이 정갈하게 꾸며져 있고 작은 도명시설물이 옹기종기 흩어져 있다. 가까이 이르니 그곳은 식물원이었고 동물원이었다. 갖가지 희귀식물과 멸종위기 동물들이 적절한 보호 속에 수없이 전시되어 있었다. 천천히 돌아보고도 싶었지만 우선 지천도 박사를 만나야 하는 게 급선무였다. 나는 이 세계에 불법 침입한 외래인으로 항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장엄한 환경박물관 건물 앞을 지날 때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미래의 박물관에는 어떤 것이 전시되어 있을까? 대충이라도 돌아보아야 했다. 나는 나의 호기심을 이길 수 없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시계가 눈앞에 마주했다. 인류의 마지막 남은 시간. 시계바늘은 100만 년의 시간을 지나 마지막 192년을 남기고 멈춰 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192년이라는 말인가. 시계 아래에 인류의 남은 시간을 시대에 따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인류에게 잔존 시간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0,000년 전이었다. 그 후로 거의 평행선을 이루다가 3,000년 전부터 서서히 줄어들더니 800년 전부터 급히 곤두박질 쳐 100년 전에는 거의 바닥에 이르렀다. 그때 인류의 잔존 시간은 11년이었다. 현재는 그래프가 약간 상승 쪽으로 꺾여 있다. 인류는 1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99%였다. 현재 잔존 시간이 192년이라는 사실도 인류가 엄청난 기적을 이룬 것이다. 안으로 들어서니 거대한 강당으로 환경재해를 직접 체험하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시간, 유형, 지역별로 체험을 선택하도록 안내되었다. 난 최근에 빠른 체험을 선택했다. 갑자기 눈앞에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나타났다. 서서히 무너지는 빙하. 그것이 홀로그램으로 연출되니 나는 실제로 얼음 위에 서 있었다. 지금은 2078년 8월 10일 오후 2시입니다. 안내방송이 들렸다. 높이 100m가 넘는 거대한 빙하 절벽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내렸다. 그 충격으로 높은 파도가 일었고 발밑에 두꺼운 얼음판이 출렁거렸다. 그러다 한순간 모든 빙하가 폭발하듯 하늘로 솟아올랐다. 지하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방출되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하늘이 붉고 하얗게 타올랐다. 몇 초 후에 폭발음이 귀를 때렸다. 가스가 폭발하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내 몸을 저만치 날려 쓰러뜨렸다. 이 폭발은 한국에서도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든 것으로 관측되었다. 대기권에 팽팽하던 압력의 균형이 깨져버렸다. 그로 인해 미국의 대평원에서 시속 500km의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미국 전역을 휩쓸고 다녔다. 세인트루이스를 날려버린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같은 날 대륙판에 이동이 시작되어 일본, 필리핀, 뉴기니를 잇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연속적으로 살아나고 거대한 쓰나미가 태평양 전역으로 퍼졌다.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마닐라가 6시간 만에 물속에 잠겼다. 나는 소름이 돋아 홀로그램을 다음 장면으로 넘겨버렸다. 2096년 5월 9일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에서 전례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화산재는 유럽 대륙 전역에 퍼졌고 이틀간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 밀집 지역에서 해저 폭발이 일어나 대규모 해일을 일으켰다. 자바섬과 수마트라 사이 6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것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서둘러 다음으로 넘겨버렸다. 여기서 11번째 글의 막을 내립니다. 12번째 글 기대해 주십시오.